예, 안녕하십니까. 국정원 7급 면접 대비한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면접은 정형화된 게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뭐 거의 다 현장에 가서 부딪혀 봐야만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형화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비법도 없습니다. 뭐 어떤 특정한 몇 개 잘 외워서 질문 답변 잘하면은 합격한다 이런 보장도 없습니다. 전체 분위기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요즘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옛날에는 태도라든지 목소리, 뭐 옷, 매무새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는데 요즘은 자기가 답변하는 내용,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거는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옛날처럼 뭐 다른 면접처럼 잠깐 가서 한 10분, 20분 정도 딱 열심히 외운 거 녹음기 틀면 합격하는 그런 면접이 아니라 하루 종일 뭐 이틀씩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치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 본 실력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국정원 면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도 다양한 면접들 다녀보고 면접 경험도 많이 해보고 제가 직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옮겼거든요. 셀 수도 없을 만큼 직장을 많이 옮겨봤고 또 면접관으로도 많이 또 참석도 해봤고 뭐 이래 보면은 국정원 면접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정원하고 대통령 경호처가 제일 어려운 면접인데 어쨌든 뭐 나름 방법은 찾아야 되는 거죠. 불가능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이고요. 유니버시티 오브 시드니를 졸업하고 뭐 비즈니스 정보전략, 국가정보학, 전략적 메모의 기술,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 가이드북, 뭐 7급 모의고사, 삼성문화 4.0, 직업 인생을 결정한다, 산업보안학, 드론조종사 자격증, 드론학 개론, 유의비 무인기 일반,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내부 고발, 산업 스파이 방어 전략 이런 한 230권 이상의 책을 썼습니다. 서점에 팔리는 책만 그렇고 발간 안 된 책들도 하면 상당히 많고요. 국세청이라든지 국회 사무처, 삼성전자, 포스코, 뭐 각종 대학, 군부대 뭐 많이 돌아다니면서 강연 많이 했습니다. 재미있어요. 괜찮아요. 약간 여행한다 생각하면 전방부대 가도 뭐 가서 군대 가서 짬밥도 한번 먹어보고 뭐 경험 삼아 재미로 다니기에는 나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뭐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이런데 ERP라든지 SCM, CRM 같은 그다음에 뭐 여러 기업들, 일본의 도시바라든지 재팬텔레콤, 도요다, 소프트뱅크. 제가 그때 컨설팅할 때는 소프트뱅크 정말 조그만 회사였어요. 조그만 코딱지만한 회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2000년대 초반에 막 어마어마하게 커지더 가지고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뭐 그런 기업들의 컨설팅도 좀 했었고요. 기업 문화라든지 드론, 뭐 경영 자문들도 좀 많이 했었고, 2013년도에는 MBC 드라마 7급 공무원 했을 때 국정원 직원 되는 과정인데 주원이라고 남자 탤런트하고 뭐 이래 했었는데 제가 시나리오 자문도 하고 그런 일도 했었고요. 월간중앙이라든지 뭐 이런 컴퓨터 월드, 시큐리티 월드, 신문들, 방송, 뭐 블룸버그라든지 로이터라든지 해외 언론들에도 상당히 많이 출연도 하고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좀 다양한 어떤 커리어 패스를 좀 그려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많이 듣는 게 어디 가서 조직 가서 뼈를 묻는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일 안 좋은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게 충성심을 표현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리 생각 안 합니다. 어쨌든 능력되면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다양한 일을 해보는 게 한 번 인생 살고 끝이거든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 군데 너무 매몰되지 말고 다양한 어떤 커리어 패스를 그려봐라. 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할 내용은 면접 강의 구성과 내용, 교재, 뭐 교재 소개들, 그다음 면접의 종류와 준비 전략들, 뭐 다양한 면접들 이런 것들 좀 유행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면접이 뭐 그냥 대충 연습만 열심히 하고 코치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지식이 필요하고,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질문의 의도라든지 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제너럴하기보다는 좀 스페시픽하고 약간 세련되고 좀 품격 있는 단어들을 선택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론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의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입문은 1강이고 프로그램 및 국정원 속의 해난 이슈들, 그 다음에 2강, 3강은 인성 면접에 관련된 거, 4강, 5강은 심층 면접, 그 다음에 6강, 7강은 PT 면접, 8강, 9강은 시나리오 면접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성 면접하고 뭐 PT 면접은 그냥 대충 넘어가면 돼요. 사실 큰 문제 없어요. 뭐 내가 인성 면접에 당신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왜 지원했습니까? 이런 답변하는데, 당신 답변 너무 잘한 것 같아. 10점. 당신 답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2점.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골치 아픈 거는 이거죠. PT 면접이나 시나리오 면접입니다. PT 면접은 PT 나가서 질문 던지는데 7개 던져서 2개 답변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막 이유 없어요. 내가 한 뭐 5개, 6개 정도 15개 정도 7개 질문 던지면 5개 정도 답변하면 통과입니다. 근데 3개 떨어집니다. 4개도 거의 아슬아슬하죠. 그래서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PT 하는 것도 그냥 나가서 뭐 적당히 시간도 잘 맞추고 했는데 내용이 좀 허접해. 그것도 그냥 다 나와요. 금방 나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규할 수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저 2점 줬습니까? 5점 줬습니까? 저 친구 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PT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거는 국정원 30년 근무해도 잘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국장들도 잘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지난 60년 동안 PT 잘하는 사람 제가 거의 본 적 없어요. 어렵다는 얘기죠.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죠. 딱 실력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금방 드러납니다. 이 부분을 좀 집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면접입니다. 시나리오 면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경험이 없다는 거죠. 해외에 나가서 공작을 해봤거나 대테러나 방첩이나 안보 조사에 관련된 어떤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질문을 던지면 답변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면접관은 자기들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당신 질문하면 거기에서 계속 반박해서 2번, 3번 꼬리 질문해서 깰 수 있는 비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30년 경험 있는 사람하고 뭐 15년 경험이든 여러분들 아무것도 경험 없고 그냥 상상을 통해서 하는 거하고는 거의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좀 약간 좀 창의적인데 이 친구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도전 붙는데 이런 느낌 주면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길 수는 없어요. 이길 수는 없고 이길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작년에 이제 또 문제가 됐던 게 토론 면접입니다. 토론 면접.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보면은 약간 변칙적입니다. 변칙적인. 무슨 얘기냐 하면은 면접이 기출 문제가 나와서 돌아다닌다. 이러면 그 질문들을 뺀다는 얘기죠. 필기시험도 똑같습니다. 면접도 제가 지금 기억나기는 정확하게는 안 되는데 한 10몇 년 동안 안 했어요. 토론 면접은. 왜? 토론 면접하게 되면은 신원이 드러나니까요. 그 조가 전체가 다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이 합격, 일정 부분 떨어지는 거죠. 떨어진 사람들끼리 모여가고, 야, 우리 한번 만나보자. 야, 우리가 왜 떨어진 것 같아? 내년에는 합격하려면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면은, 안 보이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 합격한 모양.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토론 면접을 없앴던 거예요. 근데 작년에 갑자기, 이 친구들 보니까 한 10년 동안 토론 면접 준비를 안 했네? 넣으면은 바로 금방 드러나는 거죠.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면접을 할지, 어떤 면접을 빼고 넣을지, 자소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소서 열심히 막 해갖고 자소서가 굉장히 서류 전형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없애버리는 거죠. 질문도 5개에서 3개로 줄이고 2개로 줄였다가 1개로 줄였다가 날려버리는 거죠. 마음이죠, 마음.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소서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면접에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자소서를 썼으면 그 자소서를 보고 질문도 구성하고 판단하기 굉장히 좋은데, 지금 자소서를 안 썼으니까 자소서 관련된 질문들을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국가정보학을 시험을 뺐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처음입니다. 처음.
처음인데 뺐다는 거는 뭡니까? 면접 때 물으면 돼. 뭐 어려울 거 없어. 그런 인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올고 이러이러한 부분 대비하면 굉장히 유리하다.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 믿으면 또 1년 더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질문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답이 있고 그 부분에서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꼭 쪽집게란 없다.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그렇게 믿고 가서는 굉장히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어 면접하고 모의 면접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뭐 해외 정보, 의학은 당연한 거고 해외 정보는 영어 면접의 좀 그 비중이 높은 편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직렬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물을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들을 조금 연습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마다 중간중간에 해난 이슈라든지 정치 경제 해난 이슈, 뭐 북한이라든지 해외 뭐 관련된 해난 이슈들을 직렬별로 나는 안보 조사하는데 해외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뭐 방첩이고 북한인데 의학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른 직렬들이 어떤 질문들을 하는지를 보면 내가 나중에 가서 똑같은 거죠. 내가 같은 직렬에 있는 사람이 비슷한 답변 거의 80~90%가 오버랩돼요. 비슷한 답을 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내가 방첩인데 해외 직렬의 이슈를 가져와서 얘기하면 이게 유니크한 답이 되는 거죠. 차별화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자기 관련된 직렬들끼리 스터디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죠. 예,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다른 직렬들끼리 스터디를 해야 훨씬 더 풍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좀 스터디입니다. 스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연습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너 정말 너무 답변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어떻게 그리 세련된 답변을 했어? 별 의미 없습니다. 학생들이 보는 눈 관점하고 면접관들이 꼰대들이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그 꼰대들의 관점을 알아야 돼요. 본인들의 관점은 의미가 없어요. 꼰대들이 좋아하는 관점, 꼰대들이 볼만한 키워드 이걸 붙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면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꼰대죠, 꼰대. 그래도 지금 가면은 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못 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국정원 뭐 경력직들 뭐 많이 7급들 뭐 인턴들 이렇게 코칭을 20년 했습니다. 아마 제가 대한민국에 가장 오래된 것 같고 뭐 공채를 공개적으로 하고 나서는 지금까지 유일한 사람인 것 같은데 뭐 제가 옛날에 갔던 친구들 정년퇴직한 애들도 많습니다. 벌써 경력직으로 간 친구들 뭐 다 거의 정년퇴직했는데 제가 비밀은 아닌데 그러니까 국정원이 공개하지 않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수집한 건 없습니다. 작년에 떨어진 학생들이 제가 이러한 질문에 이러한 답변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 궁금하니까 또 자기가 물으면 제가 답변해주는 한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저는 학생들한테 일부러 묻지 않습니다. 물을 이유도 없고요.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친구들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제가 물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와서 상담하면 제가 들은 얘기들을 20년 동안 모아도 보니까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 중에서 너무 이걸 까발리면은 질문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뭐 제너럴하게 일단 표현해 놓은 거죠. 그러면은 유사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지금까지가 20년 동안의 경험입니다. 그냥 너무 작년에 나왔던 질문 똑같이 워드 단어 표현 하나 안 바꾸고 던지고 그 공개하면 그 질문 다 뺍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나름대로 생존의 방법이 약간의 좀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제너럴하게 표현해주고 학생들한테는 포텐셜을 키우는 게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 부분에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들 4,900원밖에 안 합니다. 커피 한 잔 값이죠. 이거 할인하면 4,400원인가?
뭐 또 조금 더 할인은 5%더 할인하면 4,000원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서 보십시오.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 안에 대한민국에 누가 어떤 얘기를 하시든지 간에 어떤 누가 비기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여기 내용보다 맞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사서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은 괜찮고, 그렇게 하면은 뭐가 좋으냐? 사실은 면접 수업 시간에 와서 뻔한 얘기 자료 막 열심히 필기하고 뻔한 얘기 제너럴 얘기 하는데 시간 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질문에는 나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은데 이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시간의 효율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토론을 좀 해야 돼요.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면 제 실력밖에 안 늘어요. 저는 이제 면접 보러 갈 일이 없습니다. 면접 보러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오면은 제가 많은 부분들 또 꼰대들이 생각들 뭐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그런 꼰대들을 제가 가르친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애들이 사고 철학 이런 부분을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렬별로 다 있습니다. 4,900원입니다. 그래서 면접의 구성, 뭐 전반적인 내용들 다 들어 있습니다. 복장이라든지 입실과 착석하는 것들, 얼굴 표정과 목소리 조절, 뭐 이런 내용 다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 면접입니다. 인성 면접에 관련된 얘기, 명확하게 인성 면접이다, 직무 면접이다 구분이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인성 면접이라는 게 당신 예의 범절이 투철한 거 좋은 것 같아, 인성이 좀 좋아 보여, 얼굴이 간상도 좀 좋아, 품행이 방정해 보여, 주관적이죠. 추상적이고.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장점 하나 얘기해봐. 나 장점 너무 좋은 것 같아, 10점.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모나지 않으면 대부분 그냥 통과시킵니다. 인성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직무 면접 1차로 해서 전에는 이제 합격하면은 인성 면접, 직무 면접 떨어지면 인성 면접 못 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두 개를 통합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변칙적인 방법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인성 면접에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직무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점수 우열이 나지 인성 면접은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약간의 이미지 메이킹하고 약간 발성 연습하고 뭐 표정 연습하는 게 그렇게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정원 면접만큼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성 면접의 특성과 대비 전략, 뭐 답변하는 요령들, 뭐 이런 것들 좀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관입니다. 사실은 면접관도 사람입니다. 자기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 조직에서 출세했거나 똑똑하거나 동기들 중에 좀 잘 나간 직원들이 면접관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똑똑한 사람들은 좋은 부서에서 좋은 직위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일이 바쁜 거죠. 근데 지금 일이 쌓여 있는데 면접에 또 와갖고 내가 이거 뭐 하고 이러면 일 빨리 오늘 또 야근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건 누구나 똑같아요. 직장인이라는 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열정들을 좀 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면접관의 태도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짜증을 내고 있는가, 내 답변에. 이 사람이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듣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의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도 뭐 나이가 기본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탄력적으로 인터랙티브하게 대응하는 게 좋아요. 상대가 내가 열심히 막 가지고 에워가서 장점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데 별 관심 없고 막 이렇게 해요. 빨리 끊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사람도 사람인데 뻔한 얘기들, 비슷한 얘기들 반복적으로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끊고 다음 분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PT 면접이나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똑같은 주제를 수백 번을 듣고 있는 거죠. 수백 번 아니면 수십 번을 똑같이 듣고 있는 거죠. 그럼 앞에 뭐 내 뻔한 얘기 뭐 듣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질문을 통해서 이 친구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알고 싶을 뿐이지 그 뻔한 내용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은 그걸 열심히 막 자기가 막 열심히 막 설명하고 있어요. 상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좋은 점수 못 받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을 좀 파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죠. 감히 학생이 면접관을 판단해? 평가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굉장히 좀 도전적인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다 보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걸 좀 많이 가르치면은 사실 성과가 좋아요. 기본적인 보다 훨씬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열심히 제가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국정원의 뭐 역사라든 조직 구조, 활동, 뭐 존재 이유, 뭐 해난 이슈들, 북한의 해난 이슈들, 국제 이슈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어려운 내용들 제가 다양하게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의 한 270페이지 가까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들인데 뭐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검색하는 비용보다 훨씬 쌉니다. 뭐 그렇게 교재를 좀 준비를 했고요. 뭐 면접 많이 하지만 어쨌든 1대1 면접은 없습니다. 약간 주관성이 있거나 뭐 편향적일 수 있기 때문에 1대 다 면접이죠. 1대 다 면접. 다 1대 다 면접입니다. 내 혼자 들어가면은 최소한 면접관이 3명에서 5명이 와서 융단 폭격을 한다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볼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한 5명 들어가니까 내가 5명 중에 말 잘했으니까 나는 유리하게 최소한 20%를 뽑을 테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앞에서 누가 말 잘했는지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1대 다 면접입니다. 그 다음에 PT 면접이고 있고요. 시나리오 면접, 토론 면접, 그 다음에 외국어 면접이 있습니다. 뒤에서 좀 상세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면접이라는 게 질문은 5가지 카테고리입니다. 당신이 우리 인재상을 알고 있냐? 우리가 뽑고 싶은 사람은 조직에 헌신하는 사람이야, 애국심 있는 사람이야, 건강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조직마다 인재상이 달라요. 그럼 국정원의 인재상이 뭐냐? 애국심과 헌신, 정보감각, 전문지식 뭐 이런 걸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그 부분 중에서 인재상에 맞는 사람이냐?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인재상을 이해하느냐, 우리 인재상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인재상에 당신이 적합하냐, 당신이 지원한 직렬에 필요한 덕목이 뭔지 알고 있느냐, 그 덕목에 맞는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직무 이해도입니다. 방첩과 해외 정보와 북한 정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럼 당신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 체력적이든 지식적이든 그 부분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조직에 뼈를 묻을 것이냐 그 얘기죠. 조직에 뭐 들어와서 장난삼아 들어왔다가 몇 개월 있다 사표 쓰고 나갈 건가, 그냥 뭐 또 한 1, 2년 뭐 이력만 약간 쌓고 또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2, 3년, 10년, 20년, 30년 열심히 전문성을 쌓아가면 조직에 충성할 것인가, 이런 걸 보는 거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의 워딩은 다양해요. 애국심이 있습니까? 예, 애국심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얘기해도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열정입니다. 뭐 사랑이 인재상인 조직하면 되지 왜 우리 여기 왔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래 학생들이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워딩에 너무 집착하는 거죠. 질문의 의도를 알아야 돼. 질문에도 모든 질문은 5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요. 제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본 면접들 전부 다 어느 면접이든 다 똑같습니다. 당신이 우리 인재상을 아느냐, 인재상에 맞는 사람이냐, 당신이 수행할 직무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들어왔느냐,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 조직에 정말 목숨을 걸 열정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면접관이 질문을 던졌을 때 어느 카테고리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빨리 판단해서 그 사람이 듣고자 하는 말을 던지는 거죠.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얘기한다 해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듣고자 하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답. 그 듣고자 하는 답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왔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열정을 갖고 있다 열심히 떠들어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면접 여기서만 끝나느냐, 들어가서도 똑같은 거죠. 국정원 직원의 업무 자체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정보 수집하고 첩보 수집하는 것들인데, 그럼 사람 똑같은 거죠. 가서 일반 밖에서 내가 정말 첩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오피니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듣고자 한 말을 얘기하고 내가 듣고자 한 말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똑같이 당신 비밀 좀 알려줘. 총살인데 누가 알려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간첩죄로 걸리면 총살당하는데 안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중요한 비밀을 얘기한다고 느끼지 못할도록 약간 유연하게 다른 표현을 해서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상대가 대화하는데 나는 이거 비밀을 뽑아내고 싶고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취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취미 얘기를. 그럼 취미 얘기 계속 하는데 야, 미안하지만 지금 나 바쁜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비밀을 빨리 가져와. 이런 얘기 하면은 그 게임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를 파악하고
상대의 표현인데 말에 뭡니까 숨어 있는 의도를 찾아내는 이런 게 훈련이에요. 훈련. 정보기관 직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죠. 그거에 있는지 없는지 DNA가 있는지 없는지를 면접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들은 일반 기업이라든지 공무원 면접은 워딩 그대로예요. 예, 면접관들이 그 정도 스마트하지 않아요. 그 정도 복잡하지도 않고 워딩을 얘기하는데 워딩 받아들여서 그냥 답을 하면은 정답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신의 장점과 단점, 좌우명, 가족관계, 개인 신상에 관련된 게, 직업 간에 관련된 것들, 뭐 소양에 관련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묻는 거죠. 뭐 종교 활동 같은 거, 특히 뭐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제가 봤을 때 20대에 종교 없어요. 거의 무교인데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현실에서 부딪히면은 내가 목숨이 딱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 갈림길이에요. 내가 조직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목숨을 건져서 조직을 배신할 것인지. 종교가 없는 사람은 배신해요. 배신합니다. 왜? 내가 내세가 없는데 내 죽으면 끝인데. 내가 뭐 국립묘지에 묻히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와서 제사를 지내주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세에 대한 게 없는데. 그럼 배신해요. 평상시에는 그 극단적인 상황을 안 가봤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는데 배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교를 갖지는 않더라도 내세에 대한 뭐 이런 데 대한 신념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화 관람, 뭐 독서, 최근에 읽은 책은 뭐냐,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 이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뭐 폭풍의 언덕이다. 이런 얘기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평상시 자기가 관심이 있는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가 자기 직무와 연관돼야 돼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냥 진짜 좋아하는 거 한번 얘기해봐. 이러면은 진짜 그 또 넘어가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않다는 거죠. 자기가 평상시 누워서도 꿈을 꾸어서도 자기 직무와 관련된 꿈을 꾸어야 된다는 거죠. 다 의도가 그 얘기라는 거. 근데 대부분이 워딩만 조금만 바꿔버리면은 엉뚱한 대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본심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이 면접 5개 질문, 면접 질문 5개, 6개가 5분, 10분에 하면 다 치팅하고 쏘아 넘어갈 수 있는 거. 얼마든지 그 사람 면접관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 이게 1시간이 되고 반나절이 되고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면은 못 뛰어넘어요. 네, 못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는 거죠. 체크한다 보시면 됩니다. 심층 면접입니다. 뭐 정보 감각과 보안 의식, 전문 지식과 자신감, 애국심, 헌신,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는 의사소통, 협력, 뭐 이런 것들인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뭐 갈등을 중재한 경험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중요한 거는 뭐 얘기하는 거죠. 갈등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뭐 친구 사람 좋아하고 그냥 가서 소주 한 잔 먹고 다 같이 어깨동무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런 얘기할 수도, 커피 마시면서 딱 2시간만 얘기하면 누구든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또 얘기할 수 있고, 같이 담배 한 대 피면 또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갈등이라는 거는 원인이 있는 거죠. 갈등의 원인. 감정이든 가업 갈등이든 감정 갈등이든 원인이 있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가 있는 거예요. 둘이서 싸워서 붙었는데 가서 술 한 잔 마시면 병을 깰 수 있어요. 병 깨고 찌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감정이 증폭되면. 그런데 누군가 그의 상사라든지 다른 동료 한 사람이 붙으면 둘이서 병은 안 깨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관계자가 누군지 이 갈등을 중재할 사람을 찾아내고 그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들 뭐 이런 것들 또 그걸 통해서 얻은 교훈 그걸 가지고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전체를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갈등을 가지고 그 하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의사소통, 뭐 협력 이런 부분들 뭐 이런 얘기들 좀 갖고 보면 됩니다. PT 면접입니다. 이게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뭐 PCS의 자료 해석하고 비슷합니다. 자료 몇 페이지 된 자료를 주고 열심히 요약해가지고 내가 5분 동안 발표하고 그 관련된 질문들을 하는 거죠. 뭐 A국과 B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자료를 주고 A국의 경제적 강점을 얘기해봐라.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15분에서 30분도 주는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이 이걸 잘 못하면 30분도 준다는 거죠. 최대 4 내지 8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읽고 요약합니다. 자신의 직렬과 연관된 겁니다. 해외 정보는 해외 정보, 방첩은 방첩, 북한 정보, 북한 정보에 관련된 자료를 주는 거죠. A, B, C, D 타입이 여러 가지입니다. 본인이 하나를 셀렉션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고, 자료를 읽고 나면은 A국의 무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2줄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보충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은 무역에 관련된 3페이지짜리 자료를 다시 주는 거죠. 보안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보안 자료가. 그 부분들을 자기의 기본 자료와 추가 자료를 10개 중에 3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개까지. 3개까지 선택해서 이걸 읽고 요약하면은 엑셀런트죠. 엑셀런트. 그런데 대부분은 기본 자료 읽고 요약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자료를 받았는데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발표를 못하면은 감점입니다. 왜냐? 모든 게 의사 결정을 했으면 내가 그 의사 결정에 대가가 있는 거지. 그죠?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뭡니까? 내 작은 행동 하나, 내 판단에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내가 자료를 받았으면 그 자료를 이해하고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내가 욕심에서 5개 다 주세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료 발표 내용이 안 들어가면 감점이라는 거죠. 자기가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발표는 5분 이내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논리적으로 구성하면 되고, 질의응답은 한 최대 10개까지 합니다. 7개에서 10개까지 뭐 3시간 개 묻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학생들이 주로 이렇게 합니다. 막 통계 자료 있으면 숫자를 막 적어 놓죠. 2021년도 뭐 무역은 뭐 100조 뭐 200조 뭐 쫙 숫자를 막 적어 놓고 이제 그건 자기가 들고 있을 수 있으니까 질문하면 딱 보고 딱 답변을 하니까 이제는 또 숫자를 안 물어요. 올해는 애들 보고 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막 숫자 열심히 외워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숫자만 잘 맞추면 된다. 그거는 뭐 호불호가 없으니까 명확하니까. 근데 이제 숫자를 안 물어요. 전체 트렌드와 감을 묻는 거죠. 그래서 뭐 바뀌어요. 바뀌는데 숫자 외운다 해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트렌드입니다. 어느 해가 가장 많은 해, 가장 적은 해,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뭐 그 전반적인 트렌드 이런 부분들이 주로 질문에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요약을 하기로 합니다. 그죠? 전체 다 질문하고 발표 5분 하고 질문 한 7개 했는데 답변 다 끝났어. 그래, 지금까지 얘기한 네 발표 내용하고 질문 답변하고 전부 다 요약해봐라. 암기 능력 테스트 하는 거죠. 암기 능력.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니까요. 의학은 자신의 지원 언어로 요약하도록 이런 요구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면접입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줍니다. 다양한 시나리오. 조직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겁니다. 뭐 해외 정보면은 감시 타겟에 대한 정보, 외교관이나 정부 대표단의 중요 서류를 입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리 묻는다든지, 뭐 자신의 가치관과 대립되는 지시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종교 같은 거. 나는 뭐 기독교인데 이슬람교로 개종해가지고 테러리스트하고 같이 매일 가서 절하면서 좀 친구로 사귀고 한 10년을 사귀어야 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스파이로부터 정보 획득하는 방법, 신원을 파악하는 방법들, 북한 주민은 어떤 경로로 탈북하는지, 한국에 가장 더러 리스크가 어느 부분들이 있는지 북한 정보면은, 안보 조사하면 간첩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대테러 방첩은 테러리스트를 체포했는데 폭탄을, 이 사람을 고문을 해서야만 그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 그래, 어떻게 고문할래? 고문을 선택할래? 뭐 이런 것도 물을 수 있고요. 북한의 디도스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뭐 약간의 기출될 수 있는 그런 유행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성에 맞는 시나리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디시전 트리 기법이라는 이런 거 분석 기법들처럼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할래?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할래? 계속 이렇게 하면은 한 세 단계, 네 단계 가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갖고 얘기하고 실제로 해외에서 공작했던 뭐 사례들을 약간 뭐라고 그럽니까? A국, B국 바꾸고 상황만 조금씩 약간 바꿔가지고 커스터마이징 해갖고 그걸 던지는 건 자기들이 이미 그 수많은 경험을 다 해본 거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길 수는 없고 한 3단계, 4단계 정도 가면은 뭐 not bad, 굿 정도 되고 5단계 넘었으면 엑셀런트죠. 그 뭐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학은 뭐
자기 그 동시통역 정도를 요구합니다. 동시통역 정도를 요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뉴스 방송을 틀어주고 그걸 실시간으로 통역하게 한다든지, 자료를 읽고 번역하고 순간 번역해서 바로 제출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정도로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도 조금 난이도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도 실제 본인들의 어떤 전공 지식들을 아주 좀 깊게 묻는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 민간에 너무 양질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많이 좀 덜 가는 거죠. 뭐 국정원 7급 가면 연봉이 예를 들면 3,500인데 SK텔레콤 가면 초봉이 한 5,800 정도 되죠. 5,800. 이러니까 뭐 민간에 가려고 하는 또 게임 회사 뭐 이런 데 가면 훨씬 더 좋으니까 요즘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학기술 쪽이 조금 약간 뭐라고 그럽니까? 경쟁이라든지 이런 스펙들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뭐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특별하게 비기는 없다,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는 않고, 또 사실 뭐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일단 들어가면은 루틴하게 반복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3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창의적이거나 새로운 일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 준비한 거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30년 동안. 또 조직 들어가면은 동료가 경쟁자입니다. 승진의 경쟁자가 되고 선배 후배가 경쟁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노하우라든지 좋은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장 들어가기 전에 이럴 때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대화하는 스킬이라든지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거라는 이런 것들을 잘 좀 익숙하게 공부를 많이 해 놓지 않으면은 가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7급 해가지고 뭐 4급 서기관 정도 나오면은 나빼드죠. 나빼드. 솔직히 얘기해서 4급 서기관도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뭐 한 번 태어난 인생 그렇게 살기는 좀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그래도 들어가면은 뭐 한 국장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확률 높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뭐 확실한 뭔가 카드 한 개는 있어야 되는 거죠. 좀 그런 것들을 좀 고민도 해보고, 내가 조직에 들어가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자기 개발할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좀 설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집니다. 저도 수십 년을 이렇게 보니까 퇴직한 사람들, 죽은 사람도 많죠. 같이 아는 사람들 퇴직해서 뭐 대부분 많이 다 죽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조용히 살다 사라지는 거죠. 조용히 살다 사라지는데, 그 젊어서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하고 국가를 위해서 수십 년을 헌신을 했는데 퇴직해서 기껏해야 60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 경비하다가 막걸리 한 병 사갖고 관악산 들락거리다가 죽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또 그게 90살까지 뭐 거의 요즘 잘 안 죽으니까 제가 35년 정도 전에는 60살 못 살고 죽는 사람 많았어요. 공무원들요. 한갑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오래 살아도 65살, 60 한 두세 살 되면 다 죽었어요. 걱정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죽는 거죠. 80, 90도 안 죽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그죠? 30년을 막걸리 마시면서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는 직장이 자아실현의 장이 돼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쌓았던 그 경험과 지식들이 제 퇴직 이후에도 또 사회에 공헌하고 자기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쌓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내 살고 또 퇴직한 사람들 많이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거죠. 많이 느끼고, 또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해도 대부분 몇십 년, 20년 동안 이런 얘기를 해도 나와서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사회활동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뭐 여러분들도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확률이 90%는 넘어요. 넘는 거죠. 앞으로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퇴직했을 때도 뭐 본인들도 비슷하게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저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좋다, 다 좋고 뭐 여러분들 인생이 굉장히 장밋빛이다,
이런 얘기 거짓말을 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어찌됐건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또 조직에 가서 거의 대다수는 평범하게 살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평범하게 살다 죽고 퇴직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벽을 넘으려고 그러면은 자기만의 확실한 카드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자기 개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이에요. 공부 얼마 했어요. 그죠? 저도 뭐 아는 후배들 뭐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좋은 대학 뭐 박사 받고 들어와서 한국에 와서 그냥 평범하게 살다 죽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삼성전자 종기원에 박사가 8,000명 있다고 그러는데 그 애들 R&D 진짜 해서 연구 리서치 하는 애들 10%도 안 돼요. 거의 대부분 그냥 부장하다 끝나요. 부장으로 끝나요, 부장.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너무 아까운데 근데 그 애들한테 그렇게 20년을 얘기해도 또 다 똑같아요. 퇴직하면 또 그렇게 다 끝나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 많이 가집니다. 저도 후배들 많이 만나고 이런 얘기들 하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부정적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다. 냉정하게 보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얘기 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는데 현실입니다. 현실. 부모님도 그렇고 여러분의 삼촌들이라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 살다 갑니다. 어떤 직장이든 고시돼서 부처에서 국장하고 1급하고 나와도 아무 의미 없어요. 똑같이 그리 아파트 경비하다 죽어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근데 미국의 CIA나 NSA 같은 경우에 퇴직해서 인생이 훨씬 10배, 20배 잘 풀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연봉이 10배로 뛰고 보통 5배, 7배씩 뜁니다. 우리는 나오는 순간 빵원이에요. 빵원인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고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시작이고 조직에서 어떻게든 좋은 경쟁력 확보해서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고 국장 정도는 좀 하고 나오고 또 나와서도 70, 80대까지 열심히 사회활동 할 수 있고 또 자기 하고 싶은 일 다양하게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기회들을 좀 고민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많은 경험은 안 했지만은 한국에 살던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해왔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제가 가감없이 좀 토론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예. 요 책 뒤에 있는 내용 정도만 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잠깐 중요한 것들 뭐 일부는 좀 묻지 않겠습니까? 뭐 정보의 정의를 한번 해봐라 이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고서의 종류라든지 뭐 정보의 수발 방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북한이라든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좀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복잡한 거는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예. 뭐, 그게 없는, 자꾸 내용이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유행 의미 없습니다. 내가 A 유행을 선택해서 유리하고 B 유행을 선택해서 불리할 거 없습니다. 예. 자기가 깔아놓으면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그 중에서. 예, 예. 제목만 보고 선택하지 내용까지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래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같고 시간은 15분 줄 때도 있고 30분씩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력직도 PT 면접이 핵심입니다. 핵심. 애들 뭐 45살까지도 PT 경력직들 지원하는데 얘들도 저가 뭐 정부 부처 사무관으로 있는 애들이 국정원으로 가고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도 PT 면접에서 다 떨어집니다. PT 면접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7급한테는 이제 기대 수준이 조금 낮겠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유리하고 불리할 거 없습니다. 예.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또 뭐 있습니까? 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요령을 가르쳐 준다 그런 큰 의미 없습니다. 지금 좀 배울 때 사실 면접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잘 이런 것들 좀 스킬들 잘 배워서 다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뭐 이런 것들 방법들 이런 데 좀 잘 적용하면 결국 사람 만나는 거거든요. 사람 만나고 사람의 감정들 숨기고 싶어하는 자기 의도들 이런 거 찾아나고 대화하는 것이 면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좀 배워놓으면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10회 정도 해보고
기본적으로 수업하고 2시간 수업하고 1시간은 연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낮에 시간 되는 사람들은 와서 그룹 스터디를 좀 빡시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좀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본인들의 의지고 노력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코칭을 하는 거죠, 코칭을. 제가 대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자료를 준비하면 많이 배워갑니다. 그냥 빈손으로 와가지고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배워갈 거 별로 없습니다. 예, 본인들이 노력하기 나름이죠, 노력. 예, 다른 거 없으면은 뭐 이 정도로 좀 설명은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뭐 하시면은 저녁반, 주간반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반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이때 좀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숫자가 있어야, 그룹 스터디가 가능하거든요. 그룹 스터디를 하는 게 효과 진짜 좋습니다. 그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연습하고 해서는 거의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중에 월화수목금의 저녁에 좀 했으면 어떨까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본인들이 제가 강제로 당신들 낮에 놀지 말고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성인이니까. 본인들이 일단 그룹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낮에도 좀 와서 저녁 수업 말고 낮에 오후에 2시부터 4시까지 와서 스터디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자리도 만들어주고 와서 좀 스터디 하는 것도 코칭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해주는 것이지 저희가 강제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의논해가지고 해야지 저희가 강제로 그것까지는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뭐 질문 없습니까? 어쨌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딱 이제 5분 능선 넘은 겁니다. 5분 능선. 확률로 보면 한 30% 된 거죠. 30%. 면접에서 많이 떨어지니까요. 면접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뭐 거의 이제 딱 30점 정도 된 거죠. 100점 만점에. 체력에서는 거의 많이 안 떨어질 것 같고 연습하시면은 면접에서 배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반 공무원보다는 배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면접에서. 그리고 또 이제 신원조회에서도 일정 부분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한 20% 정도 넘어선 겁니다. 20%. 기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죽이려고 막연한 한상을 심어주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빡시게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고 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어쨌든 제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책은 사 보십시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보다 저렴하고 내용 굉장히 진짜 많습니다. 그 안에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간결하고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40년, 100년 더 살아도 그 정도 파워포인트로 그릴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것만 가지고 평생을 밥을 먹고 살아서 대한민국에서는 비싼 보고서 써주면서 벌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 정도 쓰기 어렵습니다. 보시면 압니다. 돈 안 아깝습니다. 저도 그걸로 돈 벌려고 한 건 아니고 공짜로 줄 수는 없고 내 컨텐츠의 저작권을 보호받으려고 그걸 공개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 어쨌든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낸 겁니다. 그래서 꼭 그거는 사보십시오. 예. 교보문고 가서 사보시면은 훨씬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쓰는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여기 보내주시면은 제가 답변은 해드립니다. 공짜로. 공짜로 답변해드리니까 이메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